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리학 강의 오랜만에 또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시험 기간 때 우리 원격 강의 없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수행평가 하느라 강의가 없었죠. 그래서 오랜만에 강의 시간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고요. 오늘 새로운 단원입니다. 오늘은 원자와 원자와 전기력이란 단원이고, 새로운 단원이니까 우리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재밌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지금 40분 이내에 영상 최대한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원자와 전기력, 전자기력이라고 하네요. 전기력, 원자와 전기력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 두 가지. 원자 중에서도 오늘은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자, 이거는 원자를 직접 찍은 사진이래요. 원자를 직접 찍은 사진인데, 자, 여기 빨간색은 뭔지 대충 알겠죠? 여기 가운데 빨간색은 뭔지 아마 생각해보면은 원자핵이란 걸 여러분이 언뜻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수소잖아요. 수소는 양성자 한 개로 이루어진 원자핵과 동위원소 말고요. 기본적인 수소는 원자핵과 전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한 개의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퍼져서 보이죠. 뭔가 전자를 찾을 수가 없다. 전자가 어디 있을까라고 궁금해하는 내용인데요. 이거 좀 이따가 한번 보면은 알게 될 겁니다. 이 현대 물리학의 거의 막 엄청난 진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물리학. 원자까지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찍은 원자를 보면은 우리가 당연히 전자가 한 개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전자가 보이지 않죠. 그리고 뭔가 작은 점이 무수히 많이 보이죠.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전자와 원자핵. 자, 우리 교과서 내용인데요. 1897년 톰슨이 전자라고 하는 거를 가장 먼저 발견을 했대요. 물론 전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전부터 예상도 하고 뭐 이론도 내세우고 뭐 했겠지만, 실제로 이 전자의 선, 즉 음극선, 전자의 선을 발견한 거는 톰슨이 최초로 발견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실험을 내용을 보면요, 여기 음극선이란 걸 보네요. 음극선이란 게 별게 아니라 전자선입니다. 전자선 어떻게 보내냐? 간단합니다. 여기 왼쪽에 마이너스 극을 강하게 걸어주고 오른쪽에 플러스 극을 강하게 걸어주면은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튕겨져 나가요. 그 전자들이 튕겨져 나가는 선이 음극선인 거죠. 음극선. 그래서 이 음극선을 분석해 보면은 음극선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전자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막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결국 전기력의 영향을 받고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 자석, N극과 S극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석의 영향을 받는다. 즉, 전기와 자기가 뭔가 연관이 되어 있다. 물론 이전에도 밝혀낸 내용이지만 이게 실험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음극선의 성질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실험이 있는데, 이거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영상 따온 겁니다. 유튜브 영상이고, 유튜브에 화학실험 음극선 실험이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전자의 발견 이렇게 치면 나올 건데요. 여기 강하게 걸어준 겁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극, 여기다가 플러스 극을 강하게 걸어준 겁니다. 그러면은 전자가 빠른 속도로 나가는데, 그 빠른 속도로 나갈 때 여기 이 플러스 극으로 바로 들어온 애들도 있고, 여기를 지나쳐 가는 애들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직진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극에 이렇게 부딪힌 애들은 앞에 막히고, 부딪히지 않고 지나간 애들은 뒤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형광물질에 부딪혀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자, 다른 성질도 여러 가지 실험을 해요. 대표적으로 바람개비를 이렇게 돌리기도 하는데요. 이 음극선이라고 하는 게 질량을 갖고 있다. 음극선이라고 하는 게 질량을 가지고 있다. 아까 앞에 거에서는 음극선이라고 하는 게 직진성이 있다. 뭐 이 교과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참고하면서 들읍시다. 자, 그래서 질량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질량에 의해서 보면은 출력을 높이면 바람개비가 이렇게 돌아가는
음극선이 한쪽만 때리니까 이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여기가 마이너스 극, 여기가 플러스 극인 거죠. 그 전자가 막 날아가면서 이 바람개비를 돌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전자를 발견하게 되면서 이거는 자기장에 의해서 휘는 거죠. S극을 여기 댔죠. 자석을 대니까 이렇게 나가던 게 이렇게 휘었죠. 이런 음극선의 성질, 아래로 휜 거죠, 아래로. 자, 이런 음극선의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톰슨이 알아내게 된 거죠. 그래서 톰슨은 얘기를 한 거죠. 전자의 선이 음극선이다. 전자라고 하는 거의 움직임이 음극선이다라는 걸 1897년. 생각해보면 우리 지난 시간부터 얘기했었는데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이 물리학이 굉장히 급격히 발전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전자를 발견한 것도 이쯤이네요. 자, 그래서 이 전하량은 사실 톰슨이 발견한 건 아닙니다. 전하량은 그 이후에 알게 됐고, 이 전하량, 전자가 뭔가 전기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 얘네가 연속적인 값이 아니라 전자 하나하나의 값에 따라서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가 있을 때는 마이너스 1.6 쿨롱, 두 개가 있을 다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 두 개가 있을 때는 마이너스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 이렇게 전자 덩어리를 우리가 취급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설명이고요. 근데 이 톰슨은 그래서 어떤 모형을 생각했냐? 푸딩 모형이라고 해서요. 자, 원자핵과 전자가 어떻게 구분이 되냐? 그 당시에 톰슨은 원자핵이란 개념을 쓰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원자는 기본적으로 플러스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덩어리가 지어져 있다. 그리고 그 안에 마이너스의 전자가 콕콕콕 박혀있는 형태다. 즉, 푸딩에,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푸딩에 건포도가 박혀있다. 박혀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푸딩에 건포도가 원래 들어가나요? 어차피 푸딩에 건포도가 이렇게 콕콕콕 박혀있는 것처럼 생겼다. 그럼 푸딩의 그 말랑말랑한 부분은 플러스 극이 되는 거고,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거고, 나머지 콕콕콕 박혀있는 전자가 덩어리가 돼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응축하고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전자가 선이 나오는 거는 이 마이너스가 콕콕콕 튀어나와서 지나가는 거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설명에 반한 게 러더퍼드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러더퍼드. 자, 러더퍼드라고 하는 과학자는 어떤 실험을 했냐? 잘생기셨죠? 러더퍼드라고 하는 과학자는 1900년 초반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1900년 초반에 실험을 했는데 알파 입자라고 하는, 알파 입자는 정확히 말하면 알파 입자는 그 헬륨의 원자핵입니다. 자, 화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 플러스 중성자 2개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덩어리인 거죠. 무거운 덩어리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의 덩어리가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알파 입자입니다.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전자랑 비교해서 아주 무거운 겁니다. 아주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 입자를 쏘게 됩니다. 쏘게 되고, 이 금박이라고 하는 거는 얇은 금 종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얇은 금 종이를 놓고서, 금은 이렇게 늘어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아주 얇게 만들 수가 있었는데, 그 얇은 게 거의 이 정도로 근사시킬 수 있대요. 원자 3개가 이렇게 막고 있는 형태다라고 가정을 했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생각을 했냐? 톰슨 모형에 의하면, 아까 톰슨 누구였죠? 요 아저씨, 음극선을 발견한 아저씨에 의하면, 톰슨의 모형에 의하면, 이
알파 입자는 굉장히 무거운 편이고, 이 금박은 굉장히 넓고, 이 넓은 거에 플러스가 이렇게 곳곳에 퍼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알파 입자가 얘를 그냥 퍽퍽퍽퍽 뚫고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알파 입자가 얘를 뚫고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예상과 일치한 게 여기 뒤에 검출기에 대부분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랄까 아주 약간만 이렇게 굴절 일어난 거죠. 아주 이렇게 청력이 작용하거나 인력이 작용하면서 인력은 안 작용하겠네요. 플러스니까. 청력이 작용하면서 이렇게 밀려나는 형태의, 조금 이렇게 퍼지는 그런 모형을 떠올렸고, 그 실험 결과가 그대로 나왔다는 거죠. 근데, 러더퍼드가 실험하다 보니까, 이 뒤쪽에 알파 입자가 검출되더래요. 반대편에도 심지어 이렇게 쐈는데 반대편에도 여기 쪽에도 이렇게 검출되더래요. 처음에는 실험 실패다. 실험이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실험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닦아내고 다시 실험했대요. 근데 또 검출이 되고 또 다시 실험했는데 또 검출되고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그 당시에는 느꼈냐. 그 당시의 표현에 의하면 이 종이장이 있고 이 종이장에 대포가 부딪혔는데 대포가 되돌아가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즉 무슨 말이냐? 금박이라고 하는 거는 톰슨 모형에 의하면 이 금박이라고 하는 거는 톰슨에 의하면 이게 퍼져 있는 거죠. 이렇게 퍼져 있는 종이와 같고 이 알파 입자는 굉장히 응축되어 있는 무거운 입자인데 얘가 여기에 튕겨져 나간다?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러더퍼드는 모형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모형이냐? 이 태양계 모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종이짝처럼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푸딩처럼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이 플러스가 한 곳에 응축돼 있다. 모여 있는다면 알파 입자처럼 얘네가 작고 꽉 차 있다면 특히나 금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알파 입자 헬륨보다 훨씬 더 높죠. 훨씬 무겁죠. 이렇게 질량이 뭉쳐 있다면 물론 대부분은 그냥 지나가겠지만 가까이 있는 애는 살짝 굴절이 되고 더 가운데 쪽으로 오는 애는 완전히 꺾여서 돌아갈 수 있다. 즉 종이에 있을 때는 대포가 그냥 튕겨져 나가는 게 말도 안 되지만 이 종이가 만약에 엄청나게 밀도가 높게 한 점에 모여 있다. 한 점에 이렇게 종이가 한 1톤만큼의 종이를 펴놓은 게 아니라 1톤만큼의 종이를 한 점에 뭉쳐놨다. 1톤의 종이를 뭉쳐놨다. 그러면은 대포알이 부딪히면은 튕겨져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였던 거죠. 이 종이가 사실 이렇게 뭉쳐 있을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를 러더퍼드가 됐고, 그래서 러더퍼드는 핵물리학의 아버지라는 표현도 씁니다. 핵물리학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게 핵을 발견한 거죠. 원자 핵을 발견한 거죠. 그쵸? 발견은 본 건가? 어쨌든 발견했다고도 우리 표현합시다. 그래서 이 원자 핵을 발견한 거고 실제로 이 원자 핵은 얼마만큼 그 사이즈가 작냐? 어디 있지? 여기 있네요. 자, 얼마만큼 사이즈가 작냐? 여기 한번 볼게요. 크기 비교.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원자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10 미터라면은 원자 핵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5 미터래요. 자, 이게 9의 형태죠. 9의 형태니까 부피를 한번 따져볼까요? 9의 형태니까 부피가 원자 부피는 반지름의 세제곱이죠. 그쵸? 그러니까 부피가
10의 마이너스 30제곱 미터 세제곱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고 원자의 크기는, 그리고 원자핵은 부피가 마찬가지로 세제곱에 비례하니까 10의 마이너스 45제곱 미터 세제곱이란 거죠.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몇 배예요? 부피가? 약 10의 15제곱 배라는 거죠. 10에 공이 15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 10, 100, 천만, 10만, 100만, 천만, 억, 10억, 100억, 천억, 조, 10조, 100조, 천조. 천조 배 큰 거죠, 원자가. 반대로 말하면 원자핵이 원자 사이즈, 예상했던 원자 사이즈의 1000조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오버하는 것처럼 얘기했듯이 1톤짜리 종이가 하나에 뭉친 것처럼, 1톤짜리 종이가 대포의 사이즈가 된 것처럼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거죠, 질량이 실제로. 이렇게 모여 있어야지 튕겨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거고요, 러더퍼드는. 그리고 이거를 어느 정도로 표현하냐, 야구 경기장 혹시 알아요? 야구 경기장? 이게 미국에서 야구를 많이 해서 그런가 야구로 비유를 하는데, 이 야구 경기장에서 가운데에 야구 경기장 아주 확대했을 때 야구 경기장을 아주 확대하면은 이 야구 경기장에서 답답하네. 미안합니다. 다시. 이 야구 경기장에서 가운데에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사과 하나가 놓여 있는 정도래요. 무슨 말이냐? 이 야구 경기장이 원자라면은 이 사과 가운데 놓여 있는 사과가 원자 핵 정도라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톰슨은 이 사과만한 원자 핵의 질량이 이 야구장만큼 이렇게 퍼져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톰슨은.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관객들이 앉아 있는 것처럼 전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렸지만, 러더퍼드의 실험과 계산에 의하면 이거는 원자 핵에 이렇게 야구장의 사과만큼 모여 있어야지, 질량이 모여 있어야지 가능한 현상이다 라는 거를 실험적으로 증명하고 그거를 계산을 해냅니다. 누가? 러더퍼드가. 자, 그래서 어떤 모형을 내놨냐? 러더퍼드는 또 다른 모형을 내놨습니다. 태양계 모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J.J. 톰슨, 그러니까 톰슨 아저씨가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퍼져 있는 곳에 푸딩에 이렇게 건포도가 콕콕콕 박혀 있는 형태다, 전자가. 이렇게 떠올렸고, 근데 이 질량을 다 모아버렸죠. 가운데로, 원자의 밖으로. 이것도 사실 그림이 정확한 비율로 된 건 아니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반지름이 10의 5제곱. 그러니까 10의 5제곱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1, 10, 100, 1000만, 10만. 반지름이 10만 분의 1이죠. 이게 계산하지 맙시다. 뭐 10cm라면 요거는 뭐 얼만큼이 돼야 되나. 뭐 어쨌든 엄청 작아야겠죠. 이것보다 훨씬 작아야겠죠. 원자핵은 이만큼, 실제로 한 이만하겠죠, 원자핵이.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이 어떤 공간이냐? 대부분 빈 공간이다. 이게 뭐와 비슷하냐? 우리 태양계와 같다. 우리 태양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태양계도 보면은 우리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우리 지구 누구냐? 수, 금, 여기 수성, 화성,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태양계에 따지면은 태양계가 엄청 큰데 이 중에서 대부분의 질량이 태양에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을 행성들이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는데 이 모양처럼 원자도 돌아갈 것이다. 원자 핵 전자질을 돌고 있는 형태일 것이다. 즉 태양계와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그 근거는 뭐냐? 그럼 태양계처럼 얘네가 어떻게 도냐? 그 도는 힘은 태양계랑 똑같이 태양계에서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처럼, 중력에 의해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얘네가 도는 것처럼, 도니까 안 끌려가는 거죠. 그 도는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힘에 의해서 얘네가 회전하는 것처럼
끌려가는 거에 회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인력에 의해서 끌려가고 끌려 붙지 않기 위해서 얘가 돌고 있는 형태일 것이다 라는 식의 아이디어를 내놓게 된 거죠. 태양계와 비슷하다. 그리고 중력, 여기서의 중력이 원자에서의 전기력과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내놓게 됩니다. 자, 이 전기력은 사실 그 훨씬 전에, 이 보он 좀 이따 얘기를 해볼게요. 훨씬 전에 나왔어요, 사실. 전기력을 처음 발견한 건 이 쿨롱인데요. 1785년, 그 사진도 사진이 아니네요. 그림이죠. 초상화죠. 훨씬 오래된 게 느껴지나요? 훨씬 오래된, 더 예전에 밝혀졌는데요. 전기력은 이 쿨롱이라고 하는 쿨롱, 뭐 다양한 표현을 쓰는데 쿨롱이라고 할게요. 이 쿨롱이라고 하는 분은 전기력을 직접 실험으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플러스로 대전시켜서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는, 그 얘가 얼만큼 밀려나는지, 그리고 얼만큼 밀려나는지를 여기 눈금 가지고 측정을 한 거죠.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서 이렇게, 현미경은 안 봤겠네. 망원경? 뭐로 봤으려나? 선생님, 얘네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균형추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가지고 전기력의 크기를 측정을 해냈고, 전기력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었고, 전기력의 크기를 측정한 결과 이런 공식이 작동한다는 거죠. 적용이 된다는 거죠. F는 전기력의 크기는 비례상수, K는 비례상수 혹은 쿨롱상수라고 부릅니다. 비례상수인데 그 명칭이 쿨롱상수인 거죠. 그 크기는 9 곱하기 10의 9 뉴턴 미터 제곱 퍼 쿨롱 제곱. 뭐 이 단위는 여러분이 몰라도 돼요. 근데 어쨌든 엄청나게 크다. 엄청 큰 비례 계수가 들어가고 곱하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면서 전하량. Q 이렇게 써져 있네. 이거 선생님 편한 대로 쓸게요. Q 전하량 두 개의 곱과 같다. 사실 이게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공교롭게도 만유인력 공식 혹은 중력 공식하고도 되게 비슷한데요. 중력 공식에서는 중력 공식이 어떻게 나타내지냐? 중력은 F는 G R제곱분의 M1, M2. 굉장히 형태가 비슷하죠? 당연히 G는 마찬가지 비례상수, 우리가 중력상수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래서 러더퍼드도 이 공식 때문에 더 쉽게 떠올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형태가 비슷하니까. 중력과 전기력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핵이 태양의 역할을 하고 전자들이 우리 행성들처럼 돌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 거죠. 그리고 자, 여기 전하량 E 기억하고, 이 전자의 전하량이라고 했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그래서 이걸 가지고 쿨롱의 이름을 따서 이걸 보고 우리가 쿨롱 법칙이라고 하고요. 그 얘기 하려다 말았다. 참고로 이 두 개의 형태가 비슷한 것 때문에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 두 개를 합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중력과 전기력은 같은 게 아닐까? 어찌 보면 똑같은 힘이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내놨었는데 아직까지는 이 두 개가 합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관심 있는 친구는 한번 중력, 전기력 찾아보면은 재밌는 내용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쿨롱 상수를 이용해서 전기력을 표현해 보면 마찬가지로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반지름 거리는 A라고 하고, 그리고 전하량은 전자 같은 경우는 2잖아요. 전자는 2고, 그리고 원자핵에 플러스가 몇 개 있죠? 원자마다 다르죠? 예를 들어 수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1개, 그 다음에 헬륨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2개, 리튬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3개, 즉 원자 번호,
원자 번호의 개수만큼 양성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원자 번호 곱하기 2를 하면은 사실 원자핵의 전하량이 나옵니다. 원자 번호를 우리가 G라고 나타내서 그래서 원자핵의 전하량은 G2라고 됩니다. 이 두 개를 곱하면 당연히 K A 제곱분의 G2 곱하기 2 그러면은 K A 제곱분의 G2 제곱이 되는 거죠. 요게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이거 뭐 외울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 계산하면 다 나와요. 자, 그래서 당연히 중력도 작용한다. 왜냐면은 양성자도 그 원자핵도 질량이 있고 전자도 질량이 있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합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나? 아니나. 그러니까 전기력에 비해서 중력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중력은 고려 안 해도 된다.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게 아까 굉장히 크다고 했죠? 중력상수 G. 요거는 선생님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0의 마이너스 뭐 18제곱인가? 뭐 요런 식의 상수가 나올 텐데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누구냐 걔 전기력만 고려해줘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자, 전기력 공식 이거 외워야 됩니다. F는 KR제곱분의 Q1, Q2. K 값은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말고 중력에 비해 매우 크다 정도만 알면 되고 자, 그러면은 다음. 자, 그래서 이 전기력에 의해서 속박되어 있다. 우리 태양계에서 태양에 의해서 지구가 도망가지 않고 속박되어 있는 것처럼 똑같이 원자핵에 의해서 전자가 속박되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죠. 굉장히 비슷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규정을 하냐? 아주 멀리 있을 때 도저히 핵의 힘을 받지 않을 때는 이때는 얘의 역학적 에너지가 0이고 가까이 오면은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거죠. 떨어지니까. 가까이 오면은 떨어지니까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로 표면은 지표면에서 높이 있으면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mgH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점점 낮아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0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표면에서는 0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는 떨어질수록 작아지는데 끝을 우리가 0으로 잡았어요. 끝을 0으로 잡아서 보통 이 얘네의 포텐셜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뭐 몇 줄 뭐 이렇게 나타내겠죠. 뭐 13.6줄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겠죠. 자, 일렉트로닉 다음에 합시다. 자, 그래서 전자가 극복하고 나가려면 얘가 뿅 나가려면 어떻게 된다? 에너지를 줘야 된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 스펙트럼 공부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스펙트럼 공부하면서 얘기해보고 벌써 30분이네. 빨리 할게요. 자, 그래서 문제 풀어봅시다. 이 문제 선생님이 숙제로 낼게요. 간단히 설명만 해주고 과제로 제시하고 다음 시간에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 A, B, C, D가 있고 A와 D는 똑같이 플러스 Q라는 전하량이래요. 그리고 B는 A, C, D로부터 B가 A, C, D로부터 받는 합력이 0이고 C 입장에서는 A, B, D에 의해서 받는 힘이 0이고 합력은 둘 다 0이래요. 전하량이 0이란 게 아닙니다. 합력이 0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C의 영향도 받겠죠. A와 D. 자, 만약에 B가 C가 없다면 A와 D만 있고 만약에 이 경우에 B도 만약에 양전하라면 플러스라면 A에 의해서 청력을 받겠죠. D에 의해서도 청력을 받겠죠. 근데 누가 클까요? A에 의한 청력이 크죠. 왜? F는 K R제곱분의 Q1, Q2 즉 거리의 반비례잖아요. 가까울수록 힘이 센 겁니다. 심지어 제곱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힘이 작아지는 거죠. 멀수록. 가까울수록 거리 제곱에 비례해서 힘이 세집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자, 그래서 A, B 사이의 거리는 한 칸이고 B, D 사이의 거리는 두 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만약에 A가 B에 주는 힘을 F라고 한다면 D가 B에 주는 힘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리가 2배가 됐으니까 2R의 제곱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2가 튀어나오면서 제곱의 형태겠죠? 4R제곱분의 Q1, Q2가 되겠죠. 그러면은 즉 4분의 F가 작용합니다. 왼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작용하니까 B의 입장에서는 R자임이 오른쪽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C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상쇄시켜 주는 거죠. 반대로 또 C가 주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C가 주는 힘까지 고려하면은 R자임이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B가 플러스라면 왼쪽 C가 B한테 왼쪽으로 힘을 줘야 되니까 C는 뭐겠어요? 똑같이 플러스야겠죠. 그래야 청력이 작용하니까. 오케이? B가 마이너스일 경우는 또 계산해보세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각각의 경우 계산하고 그리고 결국 B 입장에서 C가 없을 때 오른쪽으로 F, 왼쪽으로 4분의 F가 작용하니까 C의 전하량이 어때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B와 C의 전하량의 크기가 어때야 되는지도 한번 계산해보세요. 재밌을 겁니다. 직접 해보세요. 자, 요 문제도 간단히 설명만 해줄게요. 참고로 요거는 작년 9월 15번, 어려운 문제인 거죠. 15번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작년 11월 11번. 이건 또 난이도 중 정도 됩니다. 자, 이거는 그렇게 됩니다. 이 문제는 A와 C가 전하량의 크기가 같대요. 부호가 다를 수도 있어요. A가 플러스, B가 마이너스, 혹은 둘 다 같을 수도 있죠. 플러스 있을 수도 있고. 자, 참고로 B는 양전하라고 정해졌습니다. B는 플러스. 자, 그때 A와 C가 작용하는 전기력이 결국 R자임의 방향이 오른쪽이래요. 그러면은 당연히 A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내고 C 입장에선 B를 당겨야겠죠. 요 형태가 되겠죠. 그래야지 오른쪽으로 R자임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A, C가 전하량이 같으니까 만약에 부호가 같다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둘 다 서로 인력이 작용한다. 만약에 둘 다 서로 같이 당긴다. 그러면은 R자임이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둘 다 서로 밀어도 R자임이 0이 되죠. 부호가 다르겠죠. 아유, 다 알려주네. 풀어보세요. 그리고 B를 여기로 움직인 거죠. B를. 그러면은 C가 주는 힘의 방향이 또 달라지고 C가 주는 힘의 방향이 달라지고 A가 주는 힘 같은 경우는 거리가 달라집니다. 거리가 D에서 3D가 됐죠. 그러면은 R제곱분의 Q1, Q2니까 R이 3배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계산해보세요. 재밌을 겁니다. 자, 각자 한번 풀어보고 남은 시간은 여러분 각자 풀어보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 우리 탐구 주제 다 정했나요? 지난 시간에 다 못 정한 친구들은 오늘 남은 시간에 꼭 주제 좀 정해주세요. 알겠죠? 개요도 좀 작성해보고 프로젝트, 우리 딥 프로젝트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